경상도 끝자락 오래된 시골 마을. 비포장 도로 끝에 위치한 허름한 조가집 한 채가 있다. 낡은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은 습기에 얼룩져 있었다. 그 집에 사는 노인 김만복 78.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복이 영감이라 불렀다. 이름은 복자지만 그의 삶엔 복이란 게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그는 바가지 하나로 우물을 퍼올려 얼굴을 씻고 마른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젊었을 땐 막노동, 산판, 농사까지 안 해본 게 없었지만 늙어선 지병 하나, 일도 끊겼다. 이제는 산 아래 경로당도 힘들어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더 속상한 건 자식들이었다. 하나는 서울에서 식당을 한다더니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뚝 끊겼고 다른 하나는 인근 읍내에 살면서도 설날, 추석에도 오지 않는다. 아내 분자 74, 는 입만 열면 돈 타령이었다. 내가 이 고생을 몇 년째야? 당신이 사람 노릇 좀 했으면 이런 꼴 안 났지. 그녀는 텃밭에서 채소를 팔아 몇 푼 벌면 그걸로 동네 화투판에 나가 밤새 새끼 돈을 날려버렸다. 어느 날 밤 만복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흙탕물이 고인 길 위에서 웬 덩치 큰 분홍돼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꿈속에서도 돼지는 무척 살찐 모습이었고 꿀꿀거리며 그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그의 품에 안기듯 엎어졌다. 이게 뭔 일이래? 돼지가 사람한테 안기다니. 만복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한밤중이었다. 숨이 차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들떴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간 김에 편의점 앞에 걸린 로또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1등 당첨금 36억 원. 자기도 모르게 만복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세탁도 안 된 누런 천 지갑 속에 5천 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놈의 복이 진짜 왔는가 보자. 그는 종이에 번호 6개를 적었다. 돼지 꿈이 준 느낌대로 8, 9, 14, 21, 33, 44. 며칠 후 로또 발표일. 만복은 읍내 약국에 들러 혈압약을 타고 그 옆 구멍가게 텔레비전에 우연히 눈을 돌렸다. 뉴스 말미 로또 번호가 자막에 떴다. 8, 9, 14, 21, 33, 44. 그 순간 만복의 손에서 약봉지가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걸음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가 산 번호가 1등 당첨 번호였다.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그의 호주머니 안에 있었다. 세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복권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을 향해 누워있으면서도 품 안에 복권을 꼭 쥔 손은 한참을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분자가 이상하리만큼 기분이 좋은 만복의 낯빛을 눈치챘다. 뭔 좋은 일 있나? 복권이라도 됐나? 농담처럼 내뱉은 말에 만복은 놀라 손을 움켜쥐었다. 무슨 소리여? 그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의 말에 아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음을 분자는 알아챘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거짓말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날 저녁 분자는 몰래 만복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장롱, 베개 및 옷 속. 그러다 마루 아래 구석에서 비닐에 쌓인 복권 한 장을 발견했다. 다음 날부터 분자의 태도는 달라졌다. 갑자기 죽 끓이고 발 씻을 물을 데우고 아이고 영감 다리는 안 쑤시고? 하고 웃어댔다. 며칠 후엔 연락 없던 자식 둘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엄마가 보고 싶다 해서요. 한때 아버지를 치밀어 말하던 자식들이 한없이 상냥했다. 하지만 만복은 다 알고 있었다. 그들의 말투, 눈빛, 손길. 그 모든 것이 복권을 향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그는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돼지 꿈이 복을 준 건 맞지. 근데 사람 욕심도 같이 깨운 모양이구먼. 복권 당첨 이후 만복의 집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영감탱이 아직도 안 죽었나? 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첫째 아들 철구는 오자마자 방부터 둘러봤다. 아버지, 아직도 이 좁은 방 쓰고 계세요? 서울 같으면 이런데 월세도 안 받아요. 요즘엔 양로원도 시설 좋더라니까요.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 장롱이나 마루 밑을 훑고 있었다. 둘째 딸 순이도 엉뚱한 소리를 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이 집에 뭐 비밀 금고 같은 거 없어요? 옛날에 아버지가 땅 문서 숨겨놓은 거 봤다던데? 말끝에 건넨 웃음은 얄밉도록 얇았다. 할머니 분자는 더 노골적이었다. 어이 김만복, 이제 그거 줘야 하는 거 아이가? 당신 혼자 써봤자 어디다 쓰겠노? 우리 손주들 공부해야지. 나도 병원 좀 다녀야지. 만복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엔 이미 오래된 피로와 오래된 체념이 떠 있었다. 욕심 많은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는 법은 말없이 견디는 것뿐이라는 걸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분자는 자식들을 은밀히 부른다.
우리 셋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 양반 지금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딴 데다 돈 넘기기라도 하면 우린 끝이다. 셋은 작당을 시작한다. 분자가 복권을 손에 쥐고 있지만 실물만 있으면 뭐하나. 은행 가서 바꾸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실명 확인도 거쳐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만복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철구는 나를 잡아 아버지 몰래 방서랍을 뒤졌다. 순이는 자는 아버지의 지문을 휴대폰 사진으로 몰래 찍었다. 분자는 만복이 쓰는 약을 갈아치워 의식이 흐려지게 하려는 약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그 양반 하루만 자빠지면 우리가 대신 서류 만들어서 계좌 옮기면 되는 거야. 욕심은 눈을 멀게 했다. 자식들과 아내는 늙은 노인을 하나의 돈통으로만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만복은 그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밤에 다가오는 발소리, 문 너머로 주고받는 쑥덕임, 자식들이 자신을 어리숙한 늙은이라 생각한다는 것도. 그는 조용히 읍내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낡은 잠바를 입고 복권 원본과 메모장을 들고 이 돈 내 묻힐 자리 하나 마련하고 나머진 기부할락 하는데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 변호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복권의 정식 인증을 확인하고 난 뒤 자세를 고쳤다. 네, 어르신. 신분증하고 지장 확인만 주시면 비공개 기부 절차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만복은 웃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쓴 유언장 한 장이 들어있었다. 며칠 뒤 복권이 사라졌다. 자고 일어나 보니 그가 숨겨뒀던 마루 및 상자도 비닐에 감싸 묶어뒀던 신문지 뭉치도 사라진 것이다. 순이가 먼저 발끈했다. 오빠, 당신이 가져간 거지? 철구도 호통쳤다. 내가 그럼 너 아니면 누가 있어? 엄마도 거기 들어간 거 봤다잖아. 분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둘 다 시끄러. 나도 모른다. 내한테 따지지 마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가족이었던 이들은 이제 서로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만복은 마당 평상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별 하나, 그리고 저 멀리 돼지 꿈에서 본 것 같은 둥근 달이 떠 있었다. 꿈이 복을 줬는지는 몰라도 사람 마음까지 시험할 줄은 몰랐지. 그의 중얼거림은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복권이 사라졌다. 그것은 분명 만복이 숨겨두었던 장소에서 증발하듯 사라져 있었다. 분자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챘다. 그날도 몰래 복권을 확인하려 장독대 아래에 감춰둔 구멍을 파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허전한 바닥만이 차갑게 드러나 있었다. 이게 어디 간 거야? 그녀는 미친 듯이 주변을 뒤졌다. 부엌 천장, 장롱 및 마당의 텃밭까지. 그러다 점점 얼굴이 굳더니 문득 철구와 순이가 오간 눈빛이 떠올랐다. 설마 그놈들이 그날 저녁 세 사람의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었다. 너지? 내가 가져갔지. 철구야. 엄마 몰래 복권 꺼내갔다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본 적도 없어. 순이, 너지? 오빠가 먼저 복사본 만든다고 해서 나한테 보여달라 해놓고 이게 뭔 소리야? 욕망은 결국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깨기 시작했다. 셋은 서로를 도둑이라 몰아붙였고 날선말이 오가다 결국 철구는 분자의 팔을 밀쳤고 순이는 울부짖으며 방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를 들은 만복은 조용히 방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는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전등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 앉아 손으로 천천히 노트 한 장을 펼쳤다. 돈이란 게 사람을 이렇게도 망치는구나. 가진 것도 없던 우리 집인데 이 종이 한 장에 다들 눈이 돌아버렸구나. 며칠 뒤 철구는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겉으로는 보험회사 직원이라 소개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 요즘 위험한 일 많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 하나만 들어두세요. 요건 계약서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종이를 내밀며 지장을 찍으라 하는 철구의 손짓은 노골적이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이름 석자로 돈 벌 생각 그만해라. 나는 이제 내 삶 정리할 준비 다 끝났다. 그 말에 철구는 당황했지만 금세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복권은요? 아버지 그거 우리한테 줄 거라 했잖아요. 만복은 아무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그날 밤 순이는 조용히 분자의 방문을 열었다. 엄마, 우리 이제 어쩌지? 복권 없으면 다 끝이야. 빚도 있고 가게도 접을 판인데. 분자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 영감 약도 줄이고 기운 차린 거 보니까 누굴 믿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 복권
틀림없이 어딘가 따로 옮겼을 거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 영감 잠깐 자빠지게만 하면 되는데. 며칠 후 만복은 갑자기 배탈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다. 마을 보건소 의사는 탈수 증세라고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약봉지가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을. 다행히 그는 오래 누워있지 않았다. 자신이 숨겨둔 비상약을 알고 있었고 며칠간 몸을 가누며 다시 회복해 나갔다. 그동안 자식들과 분자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지붕 및 장독대 속 담벼락 틈까지. 하지만 복권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몰랐다. 복권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는 걸. 사실 만복은 복권이 당첨된 다음 날 읍내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복권을 법적으로 위탁하고 기부를 준비해 두었고 남은 일정 금액만 자신 몫으로 남겨둔 상태였다. 그리고 그 복권 원본은 현재 지방은행에 금고한 자기 명의의 기부 신탁 계좌에 보관 중이었다. 그는 자식들이 무슨 수를 써도 그 종이에 손대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파출소 순경이 만복의 집을 찾았다. 김만복 어르신 계시죠?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가정 내에 약물 투여 정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철구와 순이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분자도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다물었다. 경찰은 조사차 만복을 동행 요청했고 그는 조용히 점퍼를 입고 따라 나섰다. 잠시 후 그는 파출소에서 기자 한 명과 조우했다. 그 기자는 변호사를 통해 이 사연을 전달받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복권금 전액을 기부하셨다고요? 가족들에게도 안 남기고요? 만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남겼다. 돈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 사람의 욕심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만복의 이야기는 퍼지기 시작했다. 복권 당첨됐는데 기부했다더라. 자식들이 욕심 부리다 망신당했다 카더라.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철구와 분자의 약물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순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에서 가족끼리 나눈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끝은 조용하지 않았다. 법적 처벌, 사회적 망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린 마지막 기회를 되찾을 수 없다는 절망. 만복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그는 며칠 후 읍내 작은 마을회관 앞에 새로 세워진 현판을 바라보았다. 김만복 도서관 함께 읽는 마을, 함께 사는 인생. 벽 한켠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돼지 꿈은 나에게 복을 줬고 나는 그 복을 세상에 조금 나누었을 뿐입니다. 김만복은 마을회관 앞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가을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고 벼 이삭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살랑거렸다. 언젠가부터 그는 길을 걸을 때면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복권 당첨금은 이미 대부분이 기부로 쓰였다. 읍내 작은 도서관, 어린이 장학금, 그리고 마을 회관 수리비까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별다른 항의 없이 조용히 받아들였다. 자식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했던 복권의 비밀은 이제 세상에 모두 공개되었고 그 누구도 그 돈을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자식들은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다. 철구는 형사 처벌을 받았고 순이는 직장을 잃고 도시에서 잠적한 상태였다. 분자는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 언제부턴가 이웃 읍으로 이사를 갔다. 모두가 떠났고 집엔 다시 김만복 혼자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외롭지 않았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속이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방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밥을 지었고 밤이 되면 라디오를 들으며 스스로 하루를 정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이들 몇이 도서관 앞에서 만복을 만났다. 할아버지, 여기 책 진짜 많아요. 우리한테 이런 데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의 눈빛은 맑았다. 자식들에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이 할애비는 글은 잘 못 읽지만 책 냄새 나는 데는 마음이 편하더라. 아이들은 그를 도서관 할아버지라 불렀고 종종 인사도 건넸다. 세상은 천천히 조용히 그에게 다른 가족을 선물하고 있었다. 겨울이 되자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허리는 더 구부정해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작은 가방을 하나 싸며 그 속에 짧은 편지를 남겼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오래 살고 싶었던 건 아니다. 다만 이 세상에 남길 게 있다면 그건 복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돈은 사라지지만 진심은 남는다. 편지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는 조용히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다. 하얀 입김이 떠오르고 멀리서 까치가 울었다.
그날 밤 김만복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이웃 주민이 이상함을 느껴 그의 집을 찾았고 방 안에는 단정히 누워있는 만복의 시신이 있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그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작은 꽃 한 송이가 베갯머리 옆에 놓여 있었다. 장롱엔 깨끗하게 접어둔 옷,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과 기부증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치렀다.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진심 어린 조문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읽은 추도사는 그를 진짜 어른이라고 불렀다. 그 후 철구와 순이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언젠가 뉴스 기사에서 기부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한 자식들이라는 제목이 달렸지만 그들에겐 더 이상 남길 말이 없었다. 다만 그들은 종종 김만복의 사진이 걸려있는 도서관을 멀리서 바라본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봄날 도서관 입구에 돼지 저금통이 놓였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다만 아이들이 웃으며 그 통에 작은 돈을 넣었다. 돼지꿈 할아버지가 복을 줬대. 김만복.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돼지 꿈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삶. 하지만 마지막엔 누군가의 기억으로 남은 삶. 그것은 결코 작지 않았다.